네, 뭐 잘 아시는 러시아 이야기 잘 아신다기보다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지겹도록 좀 들으실 텐데 그래도 이 속내가 무엇인지 그 함의 숨어있는 의미를 좀 파악해 볼까 합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문남중 애널리스트가 자리했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죠? 네. 러시아의 속내가 과연 무엇인가? 강화되고 있는 대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강공이 멈추지는 않고 있죠. 네. 네. 러시아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엄밀히 따지면 러시아라기보다는 푸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절대적이죠. 네.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지금 증시 흐름을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불안이 좀 완화되어야 좀 증시가 좀 진정되는 게 좀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는 하는데 사실 러시아가 받아들이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독을 품도록 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방국의 제재가 아닌 러시아의 생각이 어떤지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자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러시아의 생각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더 악화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향후 러시아의 군사 외교 작전은 투트랙 전략으로 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소개 목적은 우크라이나 병합입니다. 그래서 그 소개 목적이 달성되기 이전까지는 일단 우크라이나와 외교 협상을 하되 군사 작전을 강행하는 것을 병행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동시에 지금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 확보를 위한 군사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원전을 확보해서 유럽의 안전을 위협하는 형태로 좀 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러시아의 지금의 상황이 사실 호전되기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화된다는 점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자본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변수이기 때문에. 근데 유럽 쪽, 러시아 원전 위협에 대한 대러 제재 완화 가능성?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유럽의 이 에너지를 러시아가 쥐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몇 번 다뤘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가 러시아의 에너지 천연가스나 원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에너지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고강도 제재가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러시아의 원전 위협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식의 형태로 사실 테러 제재를 안 할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는 겁니다. 네. 현재 6,432억 달러 정도 되는 러시아가 외환 보유고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1998년도와 같은 모라토리움이 발생한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유럽은 지금 현재 노드스트림 2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중단을 했지만 여전히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좀 직접 제재는 소극적인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자국의 이익과 안전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재를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들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가만히 있는 상황은 아니죠. 서구권의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도 나름대로 반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외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금 거주자의 어떤 해외 계좌로 외화 자금 이체를 막아놓은 상황이고요. 네. 또 비거주자의 또 외화 부채 상환을 좀 막아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 또 무역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달러에 대해서 80% 가까이 사실은 이제 매각할 수 있게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좀 깨하고 있고 네. 또 금융시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를 9.5%에서 20% 정도 올려놓은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외화의 어떤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외국인의 러시아 증권 매도를 좀 중단시켜 놓은 부분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이 항공, 선박에 대한 통제도 지금 서방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36개국 항공사에 대해서 자국 항공 운항을 좀 멈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나름대로 러시아도 지금 제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구 북반구의 특히 북유럽 쪽의 동절기가 지금 뭐 온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러시아의 가스관이 잠기면은 얼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네. 극단적으로. 근데 동절기가 좀 지나고 있는 부분은 좀 그나마 조금 저기 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 에너지 문제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유럽 쪽에서 보면은 유럽의 빵 공장 하잖아요. 워낙 거의 밀밭이 많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크라이나 국기가 이제 밀밭의 그 노란색 맞습니다. 을 얘기한다고 저희 프로듀서가 한번 얘기해 줬는데 어떨까요? 그 오데사 항구를 통해 갖고 흑해 쪽에 이제 모든 그 곡물들이 반출이 되고 네. 할 텐데 앞서 저희 코너에서 전문가분이 오데사 항이 점령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일정이 좀 일단락 될 거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도 하던데 문남중 연구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계기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펼쳤던 원인이긴 하는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소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극해는 이제 겨울이 되면 얼기 때문에 사실 얼지 않는 부동항. 예, 항구로서 이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구소련이 발트해까지 점령했던 게 있었지만 사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지금 현재 러시아는 사실 바닷길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닷길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장 큰 어떤 저희라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림반도를 무리수를 뒀었고 이번에 다시 또 우크라이나군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군사작전은 이제 바닷길을 만들기 위한 행보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수출하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영향력이 크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원유 수출로는 세계 2위 정도 되는 규모고요. 그리고 팔라듐이라는 것도 그리고 밀도 전 세계에서 수출하는 비중을 놓고 본다고 하면 각각 43%, 11%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반도체, 식량 공급 부족을 너무 심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러시아가 시간 끌기를 계속 한다고 하면 물가에 초점을 둔 해석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연준 파월 의장이 3월 FMC를 통해서 0.25%포인트 금리를 올리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아마 3월은 그 수순대로 갈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문제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빅스텝 수준으로 갈 수 있는 흐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면 지금의 어떤 증시 흐름들이 나아질 여지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그래도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FOMC를 통해서 베이비 스텝을 하겠다고 그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증시의 하단은 경고의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봐도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큰 금융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페드 연준이라고 하는 안전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모든 이런 현상들의 또 최대 수혜라고 또 은연중에 표현하는 게 중국이라고 그래요. 네, 중국은 지금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지금 어떨까요? 사실 중국은 계절적으로 1분기와 4분기는 정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특징적입니다. 근데 올해 양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양해 결과를 통해서 예상보다 올해 경기 부양에 대한 기조를 좀 강화하겠다는 것을 어필한다고 하면 양해가 끝난 이후부터 좀 중국 증시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양해의 어떤 이 경제 성장에 대한 운용 정책 방향은 안정을 중시하면서 안정성 성장을 강조를 할 겁니다. 이를 감안한다고 하면 4가지 정도의 관전 포인트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2022년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제시입니다. 지금 5.5% 이상 제시를 했는데 지난해가 6%였기 때문에 0.5%포인트 낮춘 결과치를 제시한 거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정성 성장과 올해 이제 당대를 앞두고 사실 공동부유를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은 목표치라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사회과학원이
올해 이제 5.3% 그리고 베이징시가 5% 제시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수치가 높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올해 성장에 초점을 둔 방점을 좀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칭링.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들을 완화할 여지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발언한 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현재 기조를 가지고 가겠다는 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방역을 강화하면서 성장률 둔화를 용인하겠다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3연임을 좀 염두에 둔 사항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발전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네. 결국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쌍순환을 강화하는 부분들, 두 번째는 올해 이제 지방 양해를 통해서 강조된 부분들, 산업 고도화, 디지털 경제를 강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방 정주의 어떤 새로운 혁신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정 특신 이 부분을 좀 강조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핵심 분야가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제 탄소 피크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쌍탄소가 부각될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에 좀 주목할 부분은 리커탕 총리의 임기가 내년 3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어떻게 보면 인선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58세에 해당되지 않은 총리가 후추나 총리 한 명이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연임을 해 나갈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등용이 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진핑 정권이 장기화됐을 때 어떤 권력 구도를 좀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양해 관련해서는 관전 포인트 4개와 올해 부총리가 누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딱 걸렸는데 네. 어떡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의 문남중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얘기 별거 해드릴 건 없고 내일 다시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제 이쪽 편이군요. 네, 이분 때문에 좀 피곤하네요. 내일은 좀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